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피스 강론 시리즈 중에서 파사드와 외피 부분 맡아 발표하는 이진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오피스 설계는 사실 외피 설계입니다. 거의. 오피스 설계의 꽃이 외피 설계이죠. 한국 사무실에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해외에 있는 사무실에서 파사드 디자인은 가장 선호하는 부분이자 또 가장 경쟁이 치열한 부분입니다. 보통 한 팀이 있으면 외피 디자이너가 거의 메인 디자이너입니다. 그리고 어떤 힘의 관계에 있어서도 외피 디자인 팀이 내부 디자인 팀, 그러니까 뭐 코어라든가 뭐 이런 인터널 플랜이나 뭐 베이스먼트나 이런 쪽 보는 그런 쪽을 담당하는 친구들보다 좀 더 많은 이제 권력을 갖죠. 주어진 인면이 있고 그 인면을 읽으실 때 두 가지를 감안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서피스적인 요소, 평면적인 요소.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에서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레이어 요소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안쪽에 숨어 있는 충분히 추측이 가능한 어떤 레이어들을 말하죠. 서비스 요소로는 type of surface, 그러니까 면의 종류, 이것들이 판편한지, 휘어 있는지, 접혀 있는지, 그리고 프로파일들의 위치, 그리고 구조체인지 아닌지, 또한 어떤 디자인적인 측면, 유리창인지, 벽체인지, 혹은 스팬드럴인지. 스팬드럴은 이미 아실 수도 있지만 그 인면에서 슬라브 위의 바닥 마감, 슬라브 아래 천장 옆면을 가려주는 여기에 넘버 1에 보시면 어두운 회색으로 표현된 이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 요소. 인면에는 바로 읽히지 않지만 그 인면과 평행하게 안쪽으로 켜켜이 있는 그런 요소들이죠. 대부분 빌딩의 효율을 결정짓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열재라던가 방수막이나 뭐 증기막 등이 이런 것들에 해당되죠. 이 부분은 제가 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질문으로 할 내용인데 지금 강의를 레코드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은 별로 의미가 없고 댁에서 시간을 들여서 이 두 개의 왼쪽,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건물을 가만히 한번 뜯어보세요. 그러면 이 두 건물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거의 제일 바깥에 있는 왼편의 건물은 블루핀 건물이라고 불리는데 이 버티컬 핀을 제외하고 왼쪽 건물에서 오른쪽 건물에 있는 그 테라코타 패널 있죠. 약간 오렌지 색깔의 호리존탈한 바가 지나가는 그 패널을 제외하면 이 두 건물은 거의 아이덴티컬한 건물에 가깝습니다. 한눈에 보면 다른 건물이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유사한 건물, 거의 동일한 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들이 인면을 제대로 읽으실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이 두 건물의 유사성을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외피의 디자인적인 측면을 읽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퍼포먼스 측면, 즉 기능적인 요소와 스트럭처, 구조적인 요소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라이트 퍼미어빌리티, 광투과성과 에너지 게인 측면을 결정짓는 윈도우 요소를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인면에서 유리창의 비율을 감안할 때 흔히 말하는 rule of thumb이 있습니다. 에너지 측면에서 가장 좋은 유리창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 60% 이하가 가장 이제 좋게 받아들여지죠.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한 층, 그러니까 위층 슬라브에서 아래층 슬라브까지 그리고 typical bay,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vertically 이렇게 반복되는 모듈을 찾고 그 안에서 어느 만큼 유리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건물들에서 각각
어느 정도 유리의 면적이 되는지 확인해 보면 왼쪽 건물은 한 80% 되는 것 같고 오른쪽 건물은 한 60%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왼쪽 건물은 사우스 페이싱, 그러니까 남측 건물인데도 그 80%나 되는 그 글레이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이제 수직적인 핀이 있죠. 그 핀들이 좀 더 많은 그 그늘막을 형성할 수 있게 디자인된 것으로 이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유리의 면적이 건물의 에너지 효율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초기에 유리창의 면적을 잘 생각하셔서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툴들이 있는데 레이디버그 툴 안에 있는 그 디자인 익스플로러가 좋은 예죠. 지금 보시는 것은 조금 더 세분화된 건데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 링크를 따라가서 한번 트라이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보통 그 오피스 같은 건물을 할 때 그 서스테이너빌리티 컨설턴트나 파사드 컨설턴트가 디자인 후반부에 팀에 조인하게 되면 초기 디자인이 많이 흔들려요. 그 가장 큰 이유가 그 유리창이 크기 때문인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그 디자인 익스플로러 같은 툴을 활용하게 되면 건축가가 디자인 초기에 유리창의 성질, 즉 G-value 같은 투명도라던가 U-value 같은 에너지 효율까지 조금씩 변경해 가면서 가장 적합한 유리창의 크기, 유리의 종류, 이런 것까지 디자인 초기 단계에서부터 감안할 수 있게 돼서 나중에 어떤 그 소모적인 디자인 변경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능 요소 퍼포먼스 측면에서 그 유리창 부분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 간략히 구조적인 내용들 중에서 로드 베어링, 내력, 비내력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외피에 요소가 있을 때 그 요소가 내력 요소인지, 로드 베어링 요소인지, 비내력 요소인지 아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내력 요소라고 하면 그 1번의 그림처럼 사람이 땅 위에 두 발로 서 있듯이 그 요소 자체의 힘이 그대로 아래로 지면까지 전달되는 타입입니다. 반면 비내력 요소는 2번 그림에 사람이 사다리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각각의 요소가 구조 슬라브 혹은 기둥에 매달려 있는 것이죠. 로드 베어링 벽체들은 건물 내부의 기둥이나 슬라브에 힘을 실지 않은 벽돌벽이나 돌마감벽 같은 무거운 벽체들이 많습니다. 1번 그림처럼 벽체의 힘이 그대로 하부로 전달됩니다. 그러나 난로드 베어링 벽체들은 대부분 가벼운 벽체들이고 알루미늄이나 유리 등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죠. 2번 그림처럼 슬라브와 슬라브 사이에 올라앉아 있거나 아니면 앵커 같은 구조물이 슬라브에서 나와서 그런 요소들을 지탱해주는 형태를 띱니다. 케이스 스터디로 3가지 프로젝트를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두 건물은 벽돌 건물이고 가장 오른쪽의 건물은 전형적인 글라스 파사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런던의 파링던역 근처에 클라크널 지역에 있는 건물로 피어스 앤 컴퍼니라는 회사에서 한 프로젝트입니다. 전형적인 내력 벽돌 건물이죠. 피터슨이라는 벽돌 회사인데 덴마크에 있는 벽돌 회사인데 컬럼바라는 굉장히 얇은 벽돌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 건물에 쓰인 이 벽돌의 형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타입의 벽돌이 쓰였죠. 윗면의 가장 기본 요소를 보여주는 파사드 베이 도면입니다. 붉은색 해치 부분은 일반적이지 않은 벽돌이 쓰인 부분입니다. 평면에서 벽돌이 기둥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여기에 작은 연결 부분은 힘을 주고받는 부분이 아니라 벽돌이 쓰러지지 않게 잡아주는 브릭 타이 부분입니다. 섹션을 보시면 슬라브 끝에 앵커가 나와서 린텔이라고 불리는 유리창 수평 구조체를 지탱하고 있고 이 부분을 벽돌이 감싸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비내력 요소로 읽혀질 수도 있습니다.
이 건물 역시 오피스 건물입니다. 흔히 학생분들이 오피스 설계를 한다고 하면은 외피를 그 깊이가 없는 하나의 면으로 생각하고 디자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인면의 깊이를 간과하시는 것 같아서 그 예로 골라 보여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면에 어느 정도의 깊이를 주고 조각하듯 베어내어 표현한 부분이 인상적이죠. 그 벽돌을 엇갈리게 쌓아서 그 인면의 밀도를 조절한 부분도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인면의 가장 바깥 부분에 플러시하게 유리창을 맞춰낸 것도 흥미롭습니다. 이 단순함 안에 많은 디자인적인 요소가 숨어있는 그런 좋은 예가 아닌가 합니다. 이 건물은 앞서 보여드렸던 벽돌 건물처럼 유사한 내력 벽돌 건물이지만은 다른 디자인 어프로치를 한 건물입니다. 그 런던의 하이드파크에서 빅토리아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오른쪽에 숨어있는 그로스버너뮤 끝에 위치한 그 하얀색 벽돌 주택 건물입니다. 그 디자인 방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그 좌측 상단에 보이는 것이 라이너 환경인데 이 라이너 환경에서 그 빨간색 서피스가 기본 디자인입니다. 그런 디자인을 먼저 이렇게 라이너 환경에서 만든 다음에 그 위에 벽돌을 배치한 것이죠. 그런데 이 벽돌은 그냥 그대로 배치한 것이 아니라 곡면 부분에는 어느 정도 벽돌을 회전시킬지 또 어떤 크기의 그 기본 벽돌을 쓸지 또 이형의 벽돌은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 세세한 부분을 튜닝하기 위해서 그 그라스하퍼 데피니션을 썼습니다. 스위스의 엔지니어링 벽돌 회사인 그 켈러의 벽돌로 그 롬메이드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그 로봇 암으로 쌓았습니다. 굉장히 그 프리사이스하게 쌓았어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총 4개의 모듈로 나눠져서 현장에 이렇게 배송되었고 설치되었죠. 기본적으로 내력벽이고 앞으로 쓰러지는 것만 막기 위해서 이제 슬라브 엣지에서 부분적으로 앵커 고정했습니다. 지금 오렌지 부분으로 보이는 부분이 가장 높은 레벨 4의 그 앵커 고정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이제 밝은 초록색 부분이 레벨 3, 그 다음에 노란색 부분이 이제 레벨 2의 그 앵커 부분입니다. 다음 보여드릴 건물은 두바이의 오퍼스 빌딩입니다. 대표적인 비내력 글라스 파사드 건물이죠. 지하 5층, 지상 19층짜리 건물이고요. 그 1층부터, 그라운드 플로어부터 2층까지는 그 로비랑 리테일이 차지하고 있고 윗부분은 오피스입니다. 이 가운데 부분에 열려있는 이 큰 오프닝이 이 건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부 스트럭처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부에 약간 그 컬럼 기둥에 그 트랜스퍼가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오피스 쪽에는 파사드에 가깝게 내려오다가 하부의 그 리테일 쪽에 가까워질수록 안쪽으로 트랜스퍼가 돼서 그 인면에서 떨어져 있게 보이게 디자인됐습니다. 이 부분은 그 가운데 뚫려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서포트하는 스트럭처. 가운데 보이드를 감싸고 있는 파사드입니다. 이 부분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뒤쪽에 그 브릿지 파사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양옆에 오피스 파사드 부분이 있고 또 아래쪽에 에이트리움 파사드가 있습니다. 360도 회전 뷰는 이렇게 보이고요. 왼쪽에 보시면 그 브릿지 지나가는 부분이 보이시죠? 그 보이드 부분의 파사드 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한 것은 그 이음이 없는 반사, 그 seamless reflection이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주변 사물을 유리와 유리 사이에 점핑 없이 그대로 반사시키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오피스 건물의 인면을 볼 때 거기에 반사된 주변 건물들이 이상하게 찌그러지거나 아니면 퍼즐처럼 이어지지 않는 것들을 자주 보실 텐데 그 이유가 유리면의 이음이 고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플랫한 어떤 유리면이 있으면 그 유리면의 한 부분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어떻게 유리의 형태를 변형시켰다고 생각했을 때 그 변형된 정도를 devi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두 타입의 그 파사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플랫한 파사드고 또 하나는 이렇게 곡면으로 휘어진 파사드죠. 그 붉은 라인이 이렇게 곡면으로 만들어진 파사드라고 하면은 그 끝면의 유리를 밀거나 당겨서 생긴 어떤 디비에이션을 포함한 라인이 저 초록색 라인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큰 변화인 것 같지만 제일 아래쪽에 리얼 스케일을 체크해 보시면 그 변화가 굉장히 미미하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디비에이션을 활용해서 자연스러운 곡면을 형성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 방법은 콜드 밴딩이라고 비교적 저렴한 방법으로 유리의 그 곡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라인으로 모델링 하시는 분 중에 내가 디자인한 오피스에 이렇게 곡률로 된 오프닝이라던가 이런 외피 파사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가우시안 아날리시스 툴을 활용을 해서 내가 디자인한 서피스가 어느 정도의 곡률로 나누어져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툴입니다. 앞서 보신 것이 그 패널 하나하나의 크기에 상관없이 그 면의 곡면 정도를 표현한 컬러 코드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은 패널의 사이즈를 동일하게 맞춘 옵티마이징을 한 다음에 그 유닛 안에 어떤 식으로 곡면의 형태가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제일 위에 오렌지 부분은 더블 커브, 양방향으로 커브가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파란색이랑 오렌지는 기본적으로 싱글 커브인데 하나는 호리존탈한 방향, 하나는 버티컬한 방향으로. 그리고 네 번째 이 시안 컬러는 아까 디비에이션 한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두 면의 엣지는 기본적으로 평평하고 그 나머지 한 그 꼭지점만 디비에이션이 일어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붉은색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각으로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유리 안에서 킹크가 생긴 거죠. 접힘이 생겨난 부분입니다. 패널라이징 한 형태로 렌더 스터디를 한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비슷한 사이즈로 패널이 벌써 나누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각각의 경우를 비교한 건데 제일 왼쪽에 모든 글라스를 편편하게 했을 때 거기에 비치는 사물은 이런 식으로 끊겨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정도 이제 곡면을 주는 코드 밴딩 패널을 쓰게 되면 이 정도의 조금 더 덜 이그러진 형상을 맺히게 할 수 있고 그 다음 코드 밴딩 중에서도 디비에이션을 조금 줄인 경우에는 훨씬 더 부드러운 형상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더블 커브까지 다 활용을 하면 거의 완벽한 이런 형상이 맺히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에이트리움 부분이죠. 그러니까 로비 부분에서 올려다 보이는 부분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이 위에서 내려다본 부분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이렇게 짧은 섹션 그리고 아래 보시는 것이 롱 섹션입니다. 이런 식으로 글라스 루프가 있고 이 루프를 통해서 빌딩의 보이드 부분이 보일 수 있는 거죠. 이 유리 아이티리움 부분을 떠받치고 있는 스틸 스트럭처 라티스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스틸 스트럭처를 아래쪽에서 이렇게 기울어진 컬럼들이 서포트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변화가 있는 이런 루프 스트럭처에 어떤 유리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그 유리를 잡아주는 가장 효율적인 그 멀리언의 형태는 그 둥근 형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75mm 레디어스 그 동그란 그 멀리언 보이시죠? 이 위에 그 유리를 붙잡는 조그만한 텅이 나가고 그 텅에 각각의 유리가 이제 올라앉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그 숏 섹션입니다. 보시다시피 그 루프 스트럭처가 있고 그 스트럭처 위에 둥근형의 멀리언이 올라와 있고 그 멀리언 위에 각각의 그 유리 패널들이 올라앉아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웹사이트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파사드 디자인 디벨롭을 하게 되면 디테일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런 디테일 관련해서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했을 때 구글에서 뭐 오피스 섹션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찾으시면 스케일도 대부분 맞지 않고 좋은 디테일이 별로 없습니다. 핀트레스트에서 찾지 마시고요. 우리한테 좋은 정보가 있으니까 프로퍼한 섹션 디테일을 찾으셔서 공부하시고 그에 따라서 그리도록 하세요. 홍익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시면 전자정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국외 전자저널을 클릭하시면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디테일 인스피레이션 온라인이라고 있습니다. 독일 디테일 잡지인데 저희가 계속 프린터물로 갖고 있다가 작년부터 온라인으로 이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열어놓은 걸 보면 예를 들어 이거는 오피스 빌딩인 츄릭인데 츄릭에 있는 빌딩입니다. 여기 보면 이미지들도 있고 여기 오픈 다큐멘트에서 다큐멘트를 열면 그 잡지에 있는 페이지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들이 있고 그리고 잘 보시면 평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알을 어떻게 짰는지 간략한 평면들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유용한 것은 아래쪽에 있는 파사드 디테일입니다. 이 빌딩은 이런 곡률로 된 유리를 사용을 하는데 이 곡률 유리를 어떤 식으로 이제 픽싱을 하는지 여긴 약간 H 쉐입으로 된 어떤 픽서를 쓰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프로퍼된 섹션이라던가 아니면 디테일 드로잉을 찾으셔서 공부를 하시고 각자의 프로젝트를 발전시키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